안녕하세요. 요즘 의사 얘기로 좀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 뉴스를 듣고 나니까 몇 년 전 저한테 있었던 속 시끄러웠던 일이 좀 생각이 나서 아직 어디에다가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연으로 한번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됐습니다. 전 의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주변에 의사가 많네요. 아버지도 의사고 동서도 의사였고요. 왜 과거형이냐고요? 그건 이제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흥미진진하시죠? 사실 전 의사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정적인 쪽으로 말이에요. 아버지가 의사인데 어떻게 의사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고 하신다면, 네, 그 부정적인 선입견을 만들어주신 게 바로 저희 아버지였으니까요. 사실 결혼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아버지를 평생은 다시 안 보고 살 생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처음부터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던 건 아니고요. 저희도 평범한 부녀지간의 사이였던 적이 물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땐 심지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굉장히 존경스럽고 나도 커서 아버지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으니까요. 매일같이 바쁘게 일하고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고 가정을 돌보는 것보다는 병원 일에 푹 빠져 사는 아버지에게 딸로서는 서운함을 느끼긴 했었지만 아버지의 직업을 생각해보면 참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멋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어딜 가서 아버지의 얘기를 하는 게 참 떳떳하고 당당했습니다. 아빠, 나도 커서 아빠처럼 훌륭한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 살리는 의사요. 아빠 손 하나에 사람이 살고 죽는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멋있어요. 그래? 우리 언지 아빠같이 훌륭한 의사 되려면 너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걸론 택도 없는데 윤석이 아빠한테 이렇게 아부떠는 것도 좋지만 의사 되고 싶다는 말 지키려면 얼른 들어가서 공부부터 해야 하지 않겠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늘 저를 사랑하고 믿어주시는 어머니, 외동딸이었던 저. 주변 사람들은 저희 집을 보면서 무슨 교과서에서 가족의 예시로 나올 것만 같은 집이라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뿌듯해했었고요. 우리 가족의 완벽함은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 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바로 그 끔찍한 사고를 겪기 전까진 말이죠. 연지야, 이번에 학교에서 숙제로 내준 거 있잖아? 직업 인터뷰하는 거.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너희 아버지 인터뷰해도 돼? 너도 알잖아. 나 장래 희망이 의사인 거.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응? 친구 좋은 게 뭐야. 부탁 좀 하자.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저한테 서희라는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생겼어요. 다들 그런 단짝 친구 한 명씩은 있잖아요.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는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절친한 단짝이요. 서희는 저한테 그런 친구였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저희 집안 환경을 부러워하면서도 질투하거나 깎아내리는 모습 하나 없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칭찬할 줄 아는 참 투명하고 밝은 친구였어요. 사실 집안 형편이 좀 유복하다 보니까 은근히 친구들 사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나 따돌림도 있었거든요. 쟤는 집이 잘 사니까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선생님들이랑 부모님이랑 친하게 지내서 수행평가 성적이 잘 나오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지어내면서 깎아내리기도 했었고요. 저도 어린 나이니까 당연히 그런 소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마냥 흘리지만 못하고 종종 상처도 받고 했었는데 서희는 그런 소문에 짓눌리고 있는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참 따뜻한 친구였습니다. 더군다나 서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밝힌 자신의 꿈은 바로 의사였어요. 전 아빠에게 꼭 아빠 같은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성적도 그렇고 사실 머릿속에 피가 낭자한 모습만 떠올려봐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비위가 약한 사람이라 평생을 노력해도 의사 같은 직업은 찾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서인 달랐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은근히 대장부 같은 구석이 있어서 얘는 정말이지 뭘 해도 해낼 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저희 부모님도 서희를 자주 봤었고 가장 친한 친구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죠.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친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게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도 아버지의 행동이 납득이 안 됐을 수밖에요. 서희의 교통사고 사실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 정말 드라마처럼 심정지 환자한테 달아놓은 기계에서 나는 소리처럼 삐 하는 소리가 가득했으니까요. 그냥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94만 명이래요. 이 숫자만 들으면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교통사고로 거의 16초에 한 명이 다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연을 보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서희가 당한 교통사고도 별일 아닐 거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흔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사고일 뿐이고 치료만 잘 받으면 그래 수술만 잘 받고 나면 별일이 아닐 거다 하는 생각으로 막 달려갔어요. 하필이면 서희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막 옮겨졌던 병원이 저희 아버지가 계셨던 병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아빠 제발. 아빠도 서희 얘기 들은 거지? 지금 서희 수술 준비하고 있는 거지? 나 서희 없으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 아빠가 수술해서 너무 다행이야. 제발 서희 좀 살려줘. 응? 아빠 실력 좋은 의사잖아. 서희 수술하면 무조건 살 수 있는 거 맞지? 무조건 살 수 있다고. 아빠가 수술만 하면 세상에 못 살 사람 없다고 분명히 나한테 그랬잖아. 왜 대답 안 해? 아빠 뭐라고 대답 좀 해봐, 응? 병원에서 아빠를 보자마자 마구 뛰어갔어요. 수술 준비로 분주해 보이는 아버지 앞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제발 제 친구 좀 살려달라고 오열하는 저를 간호사들이 난감해하는 표정으로 일으켜 세웠죠. 그 난감함은 비단 간호사들에게만 보이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난감해하는 건 저희 아버지였으니까요. 무언가 잘못된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서희의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쪽에도 지금 실력 좋은 의사 선생님이 들어갔어. 연지야, 병원에도 순서가 있고 체계라는 게 있는 거야. 아빠가 서희 수술실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선생님도 분명히 좋은 의사 선생님이고 서희 수술 잘 받을 수 있을 거다. 아빠 지금 수술 준비하러 들어가 봐야 하니까 길게 얘기 못해.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알겠지? 지금은 우선 진정하고 집으로 돌아가 있어. 그때 그 말을 듣고 덜덜 떨면서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이어 병원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희의 가족들이요. 그런데 서희의 가족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가장 친한 친구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원망의 얘기였죠. 가족들이 한참 화를 내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전 아버지가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들어가신지 알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도 순서가 있고 체계가 있다는 얘기요. 그 순서와 체계가 돈으로 결정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요. 우리 서희가 널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친구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의사라며?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잘난 의사 선생님이라서 VIP 환자 살리겠답시고 피투성이가 돼서 실려온 우리 딸을 침대에 그냥 가만히 누워있게 해? 그게 의사야? 그게 제대로 된 의사냐고. 우리 딸 죽으면 대체 누가 책임질 건데? 니네 애비가 책임질 거야? 네가 책임질 거야? 차라리 이 병원으로 데려오지 말았어야지. 친구 아버지가 유능한 의사라고 여기 오면 수술 빨리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기껏 여기로 왔다고 하더니 우리 딸이 응급실에서 피범벅이 돼 대체 몇 분이나 그대로 방치되어 누워 있었던 건지 니들이 알기나 하냐고. 가족들의 원망 섞인 얘기를 듣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서희 어머니는 제 어깨를 붙들고 우리 딸 잘못되면 네가 살려낼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오해를 하셨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서희 어머니를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건지 정신없는 저를 누가 이러지 말고 집에 가 있으라고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가서 받게 된 소식은요. 절친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연락이었어요.
아마 연락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문자가 갔던 거니까 자연스럽게 저한테도 오게 되었겠죠. 제 친구의 이름과 장례식장이라는 글자가 이렇게도 안 어울릴 수 있구나. 핸드폰을 붙잡고 침대에 누워서 오열을 하는 저를 보고 엄마가 놀라서 달려와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엄마, 서희가 그 끔찍한 사고를 당했는데 응급실에 그대로 누워 있었대. 아빠가 병원에는 다 순서가 있는 거라고. 난 아빠를 믿었는데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VIP 수술하느라 내 친구 수술은 미룬 거라며? 걔가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날 얼마나 원망했을지 엄마 생각이나 해봤어? 생각해봤냐고! 장례식장에 제대로 가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거길 갔겠어요. 그냥 마스크를 끼고 가서 먼 발치에서 영정 속에 환히 웃고 있는 절친의 얼굴만 보고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장례식장에 오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가족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알아보자마자 장례식장 입구까지 나와서 고성을 지르고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오냐고 당신이 우리 딸 죽인 거라고 멱살을 잡고 따귀를 날리고 쫓아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본인은 병원 시스템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면서 그래도 딸아이의 절친한 친구였고 딸 가진 아버지의 입장에서 상심이 얼마나 크실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며 위로는 되지 않겠지만 이거라도 받아달라며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서희 어머니는 이딴 돈으로 죽은 우리 딸 돌아올 수 있겠냐며 봉투를 바닥에 던지고 우시면서 발로 그 봉투를 꾹꾹 밟으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저한텐 그 장면이 평생을 관통하는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그 순간 박혀버리게 됐으니까요. 내가 평생을 존경하고 되고 싶어 했던 마음속으로 쫓아왔던 존경스러운 의사인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저런 모습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버린 순간 가족에 대한 신뢰나 믿음 그런 것들이 와장창 깨어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도 쑥대밭이 됐어요. 내가 말했잖아. 꼴도 보기 싫다고. 제발 나한테 그냥 아무 말도 걸지 마. 아무랑도 얘기하기 싫다고. 양심 있으면 제발 나 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 연지야,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니야. 학교는 가야지. 너 이렇게 살다가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서희는 서희고 너는 너야.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니. 너까지 잃어버리면 엄만 대체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부터 전 극심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친한 친구를 잃은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까지 그 모든 것들이 겹친 게 이유였다면 이유였을 거예요. 집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등교 거부를 하고 가족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겁이 나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수군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야, 쟤네 아빠가 사람 죽인 의사래. 쟤네 아빠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딸 친구 죽게 내버려둔 사람이래.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꼭 그렇게 떠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당연히 바깥 활동은 전혀 하지 못했고요. 아버지는 몇 번이나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근 저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시도해봤지만 매번 말짱 도루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 딴에도 엄청 답답하셨을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정말 아버진 병원 매뉴얼대로 하셨을 뿐이었으니까요. 서희 어머니는 서희가 마치 응급실에서 오랫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사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를 위해 잠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긴급 수술을 들어가시는 아버지가 수술 순서를 최대한 당겨주기 위해서 병원에 있는 의사들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돌려주셨다는 것도 정말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아버지를 원망하기에 바빴었죠. 누군가 하나라도 원망하지 않으면 제가 버티지 못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정말이지 하루하루 버틴다는 것이 너무 힘들기만 했어요.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가 의사시잖아요.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원망을 하셨던 적은 없지만 전 뭔가 자격지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의사인데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것은 우울증이나 앓고 있으면서 집구석에서 사람도 안 만나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고요. 내가 봐도 내 자신이 이렇게 한심스러운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자꾸 밖으로 못 나가고 더 숨게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빠도 결국 내가 쪽팔리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왜 남들이 딸 대학 어디 가냐고 그런 질문하면 우리 딸은 정신병 걸려서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다. 이 얘기하는 게 창피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다 아빠 때문이잖아. 아빠가 그때 내 친구 제대로 살려내기만 했어도 나 이 꼴로 집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을 거라고. 정신 차려. 너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그 누구 때문도 아니야. 너 때문이지. 네가 너랑 싸워서 못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누구 탓을 하고 누구 원망을 해? 너 지금 이러고 있으면서 아버지 원망할 기력은 있는 거냐? 그래, 차라리 그러면 됐다. 밥이라도 실컷 먹고 기껏 기력 끌어올려서 한다는 짓이 아버지 원망하는 거라면 그렇게 쓸데없는 거 하면서 지금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 낭비할 요량이면 그렇게 해. 나도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쓸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어디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봐. 결국 아버지와의 사이는 더 이상 회복도 안 될 정도로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어요. 대학 진학은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이렇게 살 거냐 재촉을 하는 아버지에게 저도 참지 못하고 화를 버럭 내버렸고 계속해서 저를 답답해했던 아버지도 지금 네가 누구 탓을 할 처지가 되냐면서 같이 화를 내시고 말았죠. 가운데서 어머니만 마음을 졸이셨습니다. 결국에 제가 집에 계속 있는 게 제 우울증이 회복되는데도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머니는 제게 집에서 잠깐이라도 나가서 살아볼 것이 어떠겠냐는 제안을 하셨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최소한 나중에 혼자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니까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오면 너 원하는 대로 독립을 시켜주겠다. 사이버 대학이라도 좋으니까 대학 합격증을 가지고 오면 그때 너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 나름대로 조건을 거셨죠. 그때 전 집에서 나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방법은 뭐라도 좋으니까 아버지랑 마주치지만 않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고 그렇게 1년 동안은 집에서 쥐 죽은 듯이 살면서 독립을 할 준비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나아졌나 싶어 하셨지만 졸업증을 따자마자 독립을 시켜달란 얘기를 하는 저를 보고 그냥 저렇게까지 집을 나가고 싶어서 전 난리를 피웠던 거구나 하고 고개를 저으셨죠. 그렇게 집에서 나와 살면서 엄마와는 왕래를 했지만 아버지와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맞아요. 정말 혼자서 살 생각이었으면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뭘 해서든지 제 힘으로 나가서 사는 게 맞다는 것을요. 저도 그 당시에 얼마나 철이 없는 행동만 일삼는 사람이었는지 제 모습을 제가 제일 잘 알고 그때 제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있답니다. 어떻게든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 어리석었던 생각이었죠. 생활비 받기 위해서 사이버 대학을 다니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미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공부에 대한 흥미도 다 떨어져 버린 시기였고요. 그때 좀 웃기긴 한데요. 제가 빠져 있었던 게 채팅이었습니다. 왜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익명의 상대에게 제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 저에게 퍽 매력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인터넷 채팅창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우울증 환자라는 것도 있고 있을 수 있고 그냥 자유롭게 예전처럼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좋았어요.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제가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도 사실 이 채팅이었습니다. 남편을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라고 하면 별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사연은 솔직하게 또 적어야 하니까요. 거기에도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긴 했는데 남편은 그 중에서도 정말이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실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말도 잘하고 관련된 일도 잘할 것 같은데 자기네 회사에서 마침 교정이랑 교열을 보는 편집자를 구하고 있는데 이력서를 한번 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사정이 있어서 밖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어서 나름 배려를 해주려고 했었던 제안이었겠지만 저한텐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퍽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이력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제대로 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됐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이것저것 많이 도와준 덕분에 그렇게 첫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인터넷에서만 대화하던 남편과 처음으로 만나게 됐고요. 실제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그 생각을 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나 봐요. 일을 하면서 남편과 더 가까워지게 됐죠. 일을 하면서 유일하게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이 남편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 그래도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가족들이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예전이랑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졌잖아. 가족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야. 많이 안타까웠겠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여기서 그대로 무너져서 평생 밖에도 못 나가고 살까봐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이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보여주면 가족들도 안심하지 않을까?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도 남편이 정말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전까지는 엄마와 겨우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었던 사이였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제 끝장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과는 어느덧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고 남편은 그래도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정도는 가족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냐. 본인은 저랑 더 먼 미래의 일도 그리고 있으니까 가족들에게 그 정도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솔직히 저 혼자 있었더라면 엄두도 못 냈을 일입니다. 정말 남편과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어요.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앞으로 발전될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족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 이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깜짝 놀라던 엄마의 반응이 생각납니다. 언제든지 좋으니까 너 마음 편해지면 집에 데리고 오라고요. 저도 그렇게 오랜만에 남편을 데리고 집에 가게 됐어요. 남편은 마치 원래부터 저희 집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더군요. 내가 가족들과 문제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평화롭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결혼을 하기에 조금 이른 나이긴 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을 놓친다면 제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나를 세상 밖으로 다시 이끌어내준 사람, 내가 언제든 같은 이유로 다시 무너지게 되더라도 이 사람은 번번이 나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게 됐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아버지의 직업이나 가족의 배경에 대해서 시댁 식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얘기를 꺼리니까 준비가 될 때까지 남편도 가족들에게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겠다면서 배려를 해준 덕분이기도 했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가 명함을 내밀고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다면서 당황하셨죠.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듣고 저도 오래 쌓여있던 아버지에 대한 캐캐묵은 감정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무리한 부탁일 수 있지만 결혼 앞두고 제가 작은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딸 의사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자란 애라고 생각하고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업이 이렇다 보니 가정에 많이 소홀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이 아버지에게 상처를 참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드님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저희 딸이 그런 상처 다 털고 이제야 사람 구실하면서 제대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아비된 입장으로서 언제든지 딸이 다시 그런 상황이 놓일까봐
걱정도 많이 됩니다. 상견례 직전까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했던 이유는 그런 거겠지요.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저 직함 한 줄이다 생각하고 모른 척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 쪽에서 뭐든 지원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본인 때문에 제가 받은 상처가 많으니 부디 그냥 모른 척 해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있었지만 상견례 직전까지 남편이 아버지를 종종 찾아가서 그동안 저와 했던 얘기들을 전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아버지를 통해 듣게 됐어요. 일이 끝나면 과일을 한 바구니 사들고 와서 사실은 그때 이런 기분이었다더라, 저런 기분이었다더라. 평생을 키워놓은 부모도 모르고 있었던 딸의 심정을 사위를 통해 전해 듣는데 참 미안했었다고.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 나가면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셨답니다. 아버지가 앉아있는 자리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저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 자리 없는 셈 치고 살아주면 안 되겠냐 부탁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셨다고요.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을 통해 어느 정도 제 사연을 알고 계셨던 터라서 뭐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라고 고개까지 숙여가며 부탁을 하시냐 되려 손사래를 치셨죠. 저희한테도 소중한 며느리입니다. 저희가 살면서 며느리 마음 다칠 일을 뭐하러 나서서 하겠습니까? 며느리 뜻이 그렇고 사돈 뜻이 그러시다면 저희는 그냥 따를 수밖에요. 저희가 살면서 이 상처를 다 치유해 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서로 보듬고 품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귀한 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그 상견례 자리는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자리를 넘어서 그동안 가족에게 품어왔던 의미 없는 미움을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말씀만 들어도 알겠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남편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신 것처럼 정말이지 사려 깊은 분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했을 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 정도야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지만 절대 그런 걸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거나 저를 무시하는 일도 없으셨으니까요. 감사하고 또 감사했죠. 내가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만큼 이렇게 좋은 시댁을 만나는 복을 얻게 됐구나. 한편으로는 보상을 받는 느낌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시댁이란 게 마냥 좋기만 하다면 그것도 이상하겠죠. 왜 사람이 여럿 모인 자리에서 악당은 누구든 한 명은 존재하는 법이라고. 만약 그 자리에 악당이 한 명도 없다면 본인이 그 악당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부모님도 그렇게 좋으신 분이고 남편은 뭐 더 할 말도 없고요. 남편한테 시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제가 결혼을 할 당시엔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서 결혼식 당일에만 얼굴을 보고 왕래가 거의 없었지만 뭐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어요. 거기도 사려 깊고 배려심 많고 따뜻한 건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대체 누가 그 악당 역할이었냐? 제가 시댁에서 본격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건 그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제 밑으로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의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살짝 흠칫하긴 했어요. 뭐 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전 여전히 아버지 때문에 생긴 그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씻겨나가지 않은 상태였나 봅니다. 그치만 시댁에 인사를 온 동서를 보고 나서 아, 역시 좋은 집에는 좋은 사람들만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외모가 예쁜 것은 물론이고 능력 또한 출중한 사람이더라고요. 해외에서 의료봉사를 하던 중에 소개를 받아서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던 시동생을 만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해외까지 나가서 의료봉사를 할 정도면 참 이타심이 많은 학생이구나. 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언니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었는데 저랑 형님이랑 은근히 닮은 구석이 있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자매라고 하면 믿을 것 같아요. 형님이랑 언니 동생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지내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형님? 거기다가 살가운 성격까지.
그야말로 저한테 없는 것들을 모조리 다 갖추고 있는 동서를 보면서 솔직히 여자로서 질투가 안 났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세상에 저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완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에 동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오래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친구 서희 있잖아요. 서희가 만약에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있어서 의사가 됐더라면 아마 동서 같은 의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냐고요? 그런 생각했던 걸 너무나도 후회합니다. 감히 서희같이 착하고 좋은 친구랑 동서를 비교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나서 동서의 가면이 벗겨진 모습을 본 사람은 제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었던 의사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사명감이라고는 전혀 없고 오로지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는 이 사람이 돈이 많은지 적은지 그런 것들로 환자를 줄 세우게 하는 파렴치한 의사. 그런 의사가 사실 아버지가 아니라 더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저희 동서 얘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굳이 알고 싶지 않았는데 동서랑 대화 몇 마디 하다 보니까 바로 알 수 있던데요. 처음엔 그저 제가 의심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서가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전 가족이라고 그렇다 치더라도 같이 있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식당에 가서 점원을 무시한다던가 택배 기사님을 무시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실체를 알게 된 대표적인 하나 사건이 있었어요. 제사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장을 볼 일이 있었는데 배달을 시키자니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직접 가서 보고 사야겠다 해가지고 동서랑 저랑 둘이서 마트에 장을 보러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사 때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음식하는 건 도우미 아주머니도 오셔가지고 같이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아마 힘든 건 그렇게 없을 거야. 다들 바쁘고 시간 없고 하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장만 좀 미리 받으면 동서랑 한참 얘기를 하다가 걷고 있는데 마트에 보면 왜 시시코나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재료를 준비해서 가고 있던 중이셨던 것 같은데 코너를 급하게 돌면서 가던 동서가 시시코너 아주머니랑 딱 부딪히고 만 거예요. 크게 넘어진 것도 아니고 살짝 부딪혔는데 동서가 진짜 그 자리에서 인상을 확 구기더니 아주머니 어깨를 확 밀쳐서 넘어뜨리더라고요. 대체 이마트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진짜 짜증나네. 옷에 지금 국물 튄 거 안 보여요? 책임자 나오라 그래. 이거 세탁비 어떻게 할 건데? 아줌마 월급으로 감당이나 될 것 같아? 돈이 없으면 눈이라도 똑바로 뜨고 다니던가. 이게 진짜 뭐야? 인터넷이나 뉴스로 보던 진상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사람한테 실제로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옷에 뭐가 튀어서 그랬다는데 제가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크게 부딪힌 것도 아니고 옷에 국물 튀어봤자 그거 진짜 조금 튄 거였거든요. 아주머니는 책임자를 부르라는 얘기에 놀라서 죄송하다고 그거 닦아보시겠다고 휴지를 들고 동서한테 다가갔고 동서는 그 손을 탁 쳐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냐고 웅성거리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도 아주머니한테 괜찮다고 가보시라고 하고 동서를 끌고 마트 밖으로 나왔어요. 동서는 잘못은 왜 저쪽에 했는데 죄송하냐고 사과를 하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동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하면 어떡해? 사람들 다 쳐다보고. 이거 우리 집에 먹칠하는 꼴밖에 더 돼? 그리고 옷에 튀긴 뭐가 튀어? 세탁비 필요하면 그거 내가 물어줄게. 괜히 일 더 키우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 장은 내가 마저 볼 테니까. 제가 잔소리를 한마디 보탰던 것이 기분이 나빴던 건지 아니면 그 상황 자체가 기분이 나빴던 건지 몰라도 짜증을 내면서 택시를 잡아서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전 그날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동서가 유난히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 앞에서만 그렇게 자기 원래 성격이 다 드러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원래 모습을 들키면 안 되는 것 같은 시부모님 앞에서는 웃으면서 세상 착한 며느리인 척을 하면서 제 딴에는 제가 나름 만만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행동에 이래라 저래라 형님이 일합시고 토를 다는 것이 안 이과 보였겠죠. 그런 적도 있었다니까요.
동서랑 둘이서 어디를 가다가 의료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보더니 동서가 막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전 진짜 그 모습 보고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서 뭐가 웃겨서 웃냐고. 저 사람들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서 나와서 시위하고 있는 건데 의사인 동서가 웃어도 되는 게 맞냐고 황당해서 되물어보니까 동서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형님, 지난번부터 저한테 너무 아는 척하려고 드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배워도 형님보다 훨씬 더 배운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들 저기서 백날 첫날 피켓 들고 시위해봤자 바뀌는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저런 데다가 자기 인생 낭비하고 있는 모습이 한심해 보여서 웃었어요. 됐어요? 아니, 난 진짜 저런 사람들 제일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무슨 자기 세금이 어쨌네 저쨌네. 저런 거지들 막상 다 까놓고 보면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들 하나도 없을걸요? 오히려 내 호주머니에서 세금 나가서 저런 거지들 먹여 살리고 있다는 생각하면 진짜 답답해 죽겠는데. 어머, 형님, 진짜 짜증나신 거 아니죠? 그래도 형님은 복 많은 거죠. 시집 잘 와가지고 저 같은 동서 만나서 적어도 아파도 순번 밀려서 죽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만 잘 살면 됐죠. 나름대로 제 편을 들어주려고 한 소리였는지 전 의사 동사를 만났으니까 아파서 순번 밀려 죽을 일은 없지 않겠냐고 그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거기서 버럭 화를 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동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의사를 할 생각을 하냐면서요. 동서도 지지 않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슨 의사의 의자도 모르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 가짜는 선민의식으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를 좀 버리시라고요. 그리고선 뭐라고 하더라? 거지들이 거지들끼리 걱정해주는 꼴이 자긴 너무 우습다나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여자랑은 다시는 상종도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 얘기를 다 했죠. 남편도 그동안 저랑 동서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전해 듣더니 동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도 못했다면서 솔직히 좀 믿지 않는 눈치도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시댁에 와서는 거의 천사나 다름이 없이 살살거리면서 웃고 행동하는 사람인데 며느리들 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이간질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고 동생이 그런 여자랑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남편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제가 전한 얘기만 있을 뿐이지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멍청한 우리 동서, 제가 그 증거 없어서 이 집에서 동서를 어떻게 하지 못할까봐 자기 손으로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서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멍청함을 뽐내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대체 그 머리로 의사는 어떻게 됐는지. 말만 꺼내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얼마나 잘해가지고 의사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랑으로 끝나는 사람인데 솔직히 이 정도의 무식함이면 나도 차라리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의사나 도전해 볼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든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뭐 일이야 이렇게 차곡차곡 많이 쌓여가고 있었죠. 저에 대한 동서의 감정도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동서 생각에 전 가진 거 하나 없이 가난하면서 사사건건 자기가 하는 일은 안 좋게 생각하고 시비를 거는 무식하고 가난한 형님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전 너같이 무식하고 인간성 떨어지는 사람이랑은 상종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동서를 마주치지 않게 피해오고 있었고요. 그러던 저희가 정말 우연히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마주치게 됐습니다. 단 둘이었으면 또 동서가 난리를 쳤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마침 저희 부모님까지 한자리에 다 계시던 상황이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 있었거든요. 남편한테 부모님 결혼 기념일까지 챙기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처가살이 아니겠어요. 제가 오랜 시간 불효를 해왔던 것도 있고 비록 결혼 기념일이긴 하지만 부모님한테 제대로 대접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호텔에서 먼저 밥을 사겠다 얘기를 했고 부모님도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 나오셨죠.
넌 참 결혼 잘한 것 같다니까, 보면 볼수록. 결혼하고 나서 애가 참 밝아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먼저 연락받아서 밥 사주겠다고. 그것도 결혼 기념일에. 여보, 나 진짜 이번 결혼 기념일은 죽을 때까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여튼 너무 고마워. 그게 언제적 일인데. 나도 이제 철 들 만큼 들었어. 너무 옛날 일 들먹이지 마, 엄마. 오늘은 내가 사는 거니까 두 분이서 드시고 싶으신 거 실컷 드세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나오면 아버지가 좀 보태야 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가 자꾸 식사를 중간중간에 얼마나 하냐고 계산서를 확인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차 싶더라고요. 이건 내가 긴장을 놓치면 또 화장실 간 틈을 타서 아버지가 미리 또 계산을 다 하고 내 기분만 살려주시겠구나 싶어서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고 미리 계산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카운터에 맡겨놓은 케이크가 있어서 케이크를 찾아가지고 온다는 핑계를 대고 미리 계산을 하려고 계산서를 들고 카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카운터에서 오늘 같은 날 굉장히 마주치기 싫은 얼굴을 딱 마주하게 된 거예요. 누구냐고요? 다들 예상하시잖아요. 바로 저희 동서였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아, 인사해, 우리 형님. 아니, 왜 내가 말했었던 적 없나? 하긴, 우리 가족들 중에서 제일 학력도 떨어지고,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서 내가 굳이 밖에 나가서 자랑을 했었던 적이 한 번도 없긴 하지. 아니, 뭐,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다니까. 무슨 사이버 대학인가 뭔가 대학을 무슨 인터넷으로 나왔대?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온 건진 몰라도 친구들한테 제 소개를 하는 건지 조롱을 하는 건지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면서 조롱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니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고 여기서 괜히 더 욱하고 반박을 하면 여기 있는 수준 떨어지는 인간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꼴밖에 되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무슨 소리를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있었죠. 제가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딴엔 더 긁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동서가 기어이 제 심기를 건드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형님은 밥 사 먹을 돈은 있고 제발 주제에 좀 맞게 살아야지. 형님이 얼마나 버시고 아주버님이 얼마나 버신다고 이런 데 와서 사치 부리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맏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하여튼 그것도 헛소리. 동서가 말을 하다 말고 비명을 지르길래 갑자기 뭔가 싶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제 어깨를 툭툭 건드리면서 조롱을 하는 동서의 손목을 확 잡아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버지셨어요. 감사한 마음도 잠시 시댁에서 동서에게 이런 소리나 듣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들켰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얼굴을 본 동서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어라 하고 갸웃하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동서는 잡힌 손을 빼내려고 버둥거리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동서의 친구들은 그런 동서에게 제발 입 좀 다물라고 뒤에서 신호를 보냈죠. 저 혹시 땡땡병원 원장님 아니세요? 지난번에 학교에서 뵀던 것 같아서 기억하시죠? 이사님 저 땡땡병원 근무하는 의사 차수연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제 동창이 지금 술이 많이 취해서 진상을 부리는 것 같은데. 동창? 너 그럼 네가 말했던 그 의사 동서가 이쪽이냐? 내가 이해비 되는 사람입니다. 술 마시고 협회 이사 얼굴도 제대로 못 알아보는 꼬라지를 보니까 수준 알만하구먼. 아버지는 가슴팍에서 명함을 꺼내 동서의 얼굴에 집어던졌고 당황한 표정의 동서가 명함을 주워들어 확인하자마자 아버지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현직으로 계시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선 대형병원 원장을 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 소속되어 계셨거든요. 명함을 보고 나서야 저희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된 동서는 감히 자기가 비비지도 못할 상대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는지 무릎을 꿇고 자기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실수했다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형님,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라고. 전 형님께서 그냥 평범하게 제대로 못 사는 집안 출신인 줄만 알고.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술을 좀 마셔서 잠깐 실수한 것 같은데, 정말 실수예요. 용서해 주세요. 동서, 실수라고? 그동안 무시했던 건 그럼. 동서는 평소에 살 때도 술에 취해서 사나 봐? 아빠 맞아. 이 사람이 내가 말했던 그 의사 동서. 의사로서 자격도 없는 것 같다는 사람. 아버지는 지금 당장이라도 따귀를 날려버릴까 하는 표정으로 동서를 내려다보시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어요. 병원 쪽에다가 전화를 거시는 건가 했는데 상대방은 놀랍게도 저희 시아버지셨죠. 시아버지께 지금 결혼 기념일에 호텔에 왔다가 아주 큰 봉변을 당했다면서 동서와 제 사이에 있었던 일, 오늘 아버지가 보셨던 일을 포함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다 얘기하셨습니다. 동서는 아버지를 붙잡고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자기 정말 이혼당하면 친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사정사정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런 동서를 정말 벌레 보는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뒤늦게 저희 친정 엄마가 오셔서 핸드백으로 동서의 머리를 한 대 팍 내리치셨고요. 그 짓을 하고도 동서가 한 대도 안 맞았냐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요. 아버지께서는 최대한 끝까지 점잖게 참으시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제가 그동안 당했던 일을 듣더니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으셨나 봐요. 평소에 얼마나 성격이 착하셔서 파리 한 마리 자기 손으로 못 잡으시는 분이었는데 이를 꽉 깨무시더니 핸드백으로 동서의 머리통을 콱 내려치는데 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동서는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이혼당했죠. 남편도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그동안 제 얘기만 듣고서도 충분히 화를 내야 할 일인데 제대로 제 편을 들어주지 못한 것 같다면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서방님도 마찬가지셨고요.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왜 가족들한테 진작에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자기 아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줄 알았다면 자기가 진작에 나서서 더 크게 화를 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나서주신 덕분에 이 복수가 완성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집안에 말도 안 되는 악당이 들어왔다가 뼈도 못 추리고 금방 나갈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일을 계기로 부모님과 저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진 것도 있고요. 이혼을 한 이후에도 아버지께서 협회를 통해서 동서에게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주셨던 모양이에요. 너무 상세하게 적으면 이것도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 것이 돼서 문제가 될까 싶어 차마 다 옮기진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요즘 협회와 관련해서 일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이미 자리에서 내려온 아버지에게 누가 될까 싶어 사연을 쓰면서도 걱정이었는데 속 시원한 사연으로 그냥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이 사연을 듣고 계신다면 반가울 것 같은데요. 사연 채널이라는 것을 처음 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었답니다. 제가 한 곳에 정착하는 걸 못하고 관심사가 다양해서 이것저것 듣는 편인데 사연 채널만큼은 위로가 되어 꽤 오래 들어온 편인 것 같아요. 여러 사연 채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엔 여기 톡톡 사연 채널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공감 가는 내용도 많고 성우분들 목소리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듣기 시작했는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제 얘기는 아마도 굉장히 시원한 사이다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날의 얘기는 정말 속이 후련하고 통쾌했거든요. 일단 설명하기 앞서 저의 앙숙과 다름없던 두 동서들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겠는데요. 저는 장남과 결혼해 사는 첫째 며느리였고 둘째 동서, 셋째 동서가 차례로 들어온 케이스예요. 다른 집을 보면 순위가 뒤죽박죽인 경우도 많던데 어째 저희 시댁 쪽은 참 순서대로 장가를 잘 가게 됐네요. 먼저 저희 남편 시댁의 장남인 만큼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답니다. 특히 시어머니를 모시는 데 있어서 더욱 그랬어요. 이런 걸 보통 효자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저 남편에게 시집을 오면서 걱정이 아주 많았어요. 저에게 자상한 면모를 보이며 잘하긴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지나치게 시댁과 신경 쓰고 저를 등한시할까 봐요. 저희 친정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탐탁지 않아 했어요. 니들이 좋다니까 내가 여기서 뭐란 말을 덧붙이긴 그렇지만 솔직히 나는 우리 예비 사이가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다. 네 얘기만 들어봐도 너무 효자 노릇을 하려고 드는데 아휴 그게 며느리로선 좋은 게 결코 아니거든. 아 나만 봐도 알잖니? 저희 친정어머니는 본인이 시집살이를 많이 겪어오며 살아오신지라 특히나 더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된 후 저는 제 걱정이 괜한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가정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었고 특히 저희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상당히 유순한 성격의 소유자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외려 며느리를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시는 그런 분이셨답니다. 어쩌다 연락 한번 하시는 것도 일부러 남편을 통해 하실 만큼요. 한마디로 배려심이 깊으신 분이셨죠. 걱정이 많았는데 여기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아가, 내가 혹시나 너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거든 언제든 말해. 내가 눈치가 둔한 편이라 너에게 실수라도 할까봐 걱정이 될 때가 있네. 나는 그저 니들이 잘 살면 되고 내 쪽은 아예 신경 쓰지도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안부 인사며 뭐며 이런 거 일절 안 해도 된단다. 그 혹시라도 네가 신경 쓸까봐 미리 말해 놓는 거야. 응? 아유, 어머님, 제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저를 이렇게나 배려해 주시는데요. 제가 살가운 며느리는 못 돼도 적어도 첫째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도록 할게요. 감사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워낙에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니 제가 먼저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누군가에게 쉽게 다가가고 친화력을 발휘하는 성격이 아닌데도요. 시어머니 역시 제 노력에 감동하시며 저를 살그머니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와 친해지며 한 가지 구슬픈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얘기를 시어머니 입을 통해 들은 날 정말 펑펑 울었답니다. 말 그대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남편이 왜 효자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책임감이 그토록 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비하인드 스토리였는데요. 시어머니께선 사실 2번 결혼을 하셨고 지금의 시아버지가 2번째 남편이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마흔이 되기 전까지 원래 함께 사셨던 시아버지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서운 분이었다고 해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은 하나 없이 밖으로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틈만 나면 처자식을 때리는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그런 시아버지로부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온 날엔 어린 자식들을 일부러 이웃집에 맡기기도 하고 어쩔 땐 당시 일하던 국밥집에 같이 데리고 가는 등 온갖 노력을 다 하셨다고 합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혼이 흠이라 여겨졌던 시기였기에 시도도 못하시고 그렇게 죽어라 노력만 하며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남편을 키우셨다고 했어요. 내가 새 아들을 키우면서 너무 한이 맺힌 게 있다면 그 인간에게 한 번도 맞서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저 매일 맞으면서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었지. 우리 아들들이 몸이 커서는 다행히 그 인간이 덜 그러긴 했지만 돈을 안 벌어오니 경제적인 건 그저 내가 다 떠안을 수밖에 없었어. 아마 우리 아들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참 좋았을 텐데. 어쩔 땐 그 모든 게 내 탓인 것 같구나. 그러다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시어머니는 비로소 해방이 되셨답니다. 남편이 죽은 장례식장에서 슬픔은커녕 안도감을 느끼셨다고 하네요. 그런 스스로에게 놀라며 죄책감을 느끼면서도요. 아무쪼록 그러다 만나게 된 분이 지금의 시아버지신데 제가 보기엔 퍽 다정하신 분입니다. 평생을 공기업에서 일하시다 부인과 사별했고 슬아의 자식은 따로 없다는 정도 말고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만 시어머니에게 해주시는 작은 배려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숨통 트이는 것 같았어. 남들은 늙은 여자가 2번씩이나 결혼했다 하면 욕하겠지만 어머님, 그게 왜 욕먹을 일이에요? 어머님 행복을 위해 선택하신 건데요.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됐죠.
시아버진 꽃을 선물해 주시거나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식탁 위에 놓아주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요. 시어머니께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시아버지의 그런 표현에 소녀처럼 좋아하시곤 했습니다. 저도 보기 좋았죠. 그리고 당시 장가를 안 가신 도련님들도 좋은 분들이라 시댁이 참 따스했는데요. 도련님은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어쩌다 남편과 방문을 하면 형수님, 형수님 하며 잘 따르곤 했습니다. 남편도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도련님들 역시 남편의 판박이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상대를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월급에서 시부모님 용돈을 따로 챙겨드릴 만큼 속이 깊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언젠간 제 생일이라고 이 두 도련님들이 남편과 함께 깜짝 파티를 준비했는데 무척이나 감동이었습니다. 녀석들이 먼저 나한테 제안하더라고. 요즘은 남자도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 사랑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 놀라게 해주려고 준비했지. 정말? 도련님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케이크 불고 끝날 줄 알았던 생일이 덕분에 기억에 남는 날이 됐네요. 사실 저희 남편은 다 좋은데 워낙에 우직한 곰 같은 스타일이라 약간 센스는 부족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생일날 언제나 정해진 계획대로 움직이거나 식당 가서 케이크 불고 끝날 때가 많았는데 우리 도련님들이 그런 면에선 큰 행복을 줬죠. 그런데 이 행복에서 서서히 그늘이 생긴 건 바로 앞서 잠깐 언급했던 두 동서였습니다. 먼저 둘째 서방님이 동서를 데려온 날, 그날이 아직도 기억에 선연한데요. 둘째 동서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니와 저를 한 번 쳐다보더니 시댁을 휙 둘러보더라고요. 어느 정도 사는 집구석인가를 가늠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여자들이 어떤 촉이나 감이나 이런 면에선 더 예리할 때가 있잖아요. 둘째 동서를 처음 봤을 때 전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둘째 동서는 친정이 강남에 있었고 아버지가 사업가시라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은 딱히 능력은 없이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친정이 잘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단이며 예물이며 꽤나 크게 발해왔었고요. 집도 무리한 대출을 끼어가며 무조건 강남에 있는 신혼집을 고집했습니다. 자기가 친정에 도움을 받을 테니 30억대를 호가하는 집을 전세로라도 살길 원한다고 했죠. 솔직히 예단비 액수가 너무 크지 않아? 아니, 물론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셔서 나도 입 다물고 있긴 했는데 몇 억을 툭툭 내뱉는 게 좀 그러네. 우리 도련님 좋은 금융 공기업 다니고 잘릴 걱정도 없는 좋은 조건인데 자꾸 자기 친정 얘기하면서 선심 쓰듯이 구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남편도 제 말에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동의한다는 뜻이었죠. 실제로 둘째 동서는 결혼 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저를 향해 하는 말이었는데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 저희 아빠가 무역 사업을 하셔서 저는 해외여행을 정말 많이 다녀왔거든요. 유럽 같은 곳은 수시로 드나들었죠, 뭐. 그래서 외국어를 잘하는 편인데 이는 외국어 쪽은 약하더라고요. 연애하면서 많이 알려줬어요. 이젠 저만큼은 아니지만 꽤 해요. 네, 제가 수민이한테 많이 배웠어요. 근데 형님 되실 분은 외국 여행 같은 거 많이 다녀보셨어요? 어딘가 한국 토박이 느낌이 나서요. 왜 해외 안 가시고 한국에서만 사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딘지 형님께선 그런 느낌이 느껴지네요. 네? 전 외국 여행은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제는 한국에도 좋은 곳 많으니까 시간 나면 차라리 국내 여행 가는 편이죠. 실제로 전 이미 어렸을 적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녀왔기에 남편과 시간이 맞을 때면 국내 여행을 자주 다녀오곤 했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고 나선 시간 여유가 없었기에 그럴 여력도 없었지만요. 근데 이놈의 둘째 동서가 결혼 후엔 완전 정신줄을 놓은 건지 자꾸 저를 자극하더라고요. 그것도 시부모님이 있는 앞에서 대놓고 말입니다. 저에게까지 하는 건 애교로 봐줄 수 있었지만 시부모님 앞에서 그런 소리를 찍찍 발설하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거기다 그날 둘째 동서는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은 죄다 제게 맡겨두고 수다만 떨기 바빴어요.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수다를 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만 맡겨놓으셔서 미안하신 안색이면서도 동서가 말을 거니 받아주셔야 했고요. 저를 도와주는 건 남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도와준다고 해도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나중에 설거지로 근육통이 왔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셋째 도련님이 미국으로 연구를 하러 가게 되어 1년 정도를 미국에 있으셨는데 도련님의 존재가 그립기까지 하더라고요. 있었다면 저를 도와주셨을 텐데요. 참 외롭고 서글픈 감정까지 들었습니다. 야밤이 되어서야 겨우 일을 끝내고 입가심 겸 다 같이 둘러앉아 둘째 동서가 사온 매실차를 마셨는데요. 동서는 고급 매실차라는 것을 강조하며 또 한 번 허세 아닌 허세를 떨고 있었습니다. 전 떨떠름하게 웃고 있었고요. 근데 거기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형님, 제가 이번에 괌을 갔다 왔는데 해변가에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책 하나 읽으면서 파도 소리 듣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우리 형님도 그런 곳에 가서 즐기면 참 좋을 텐데. 참, 형님은 지방 살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시죠. 아쉽네 정말. 여보, 우리 다음엔 형님도 껴서 같이 가요.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그런 데도 둘러봐주고 그래야 살맛이 나는 거죠. 여기서 열이 확 받더라고요. 이땐 저도 한마디 따끔하게 말하게 됐습니다. 제 발언에 시댁의 공기가 서늘해질 걸 예상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기강이 잡히는 것이라 생각했죠. 동서, 나도 감 갔다 왔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는 거 그만둬. 동서 집안이 여유로운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사람 까내리고 함부로 평가하는 거 좀 아니지 않아? 어머, 형님, 제가 언제 까내렸다고 그래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게 까내린 거 아니고 뭐야? 그리고 동서, 내가 지방 산다는 이유로 여유 없다 뭐다 하는 것 같은데 동서가 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뭐가 있어?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도 잘못이고 지금 시부모님 다 있는 앞에서 이러는 것도 잘못이야.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해줘. 나도 지금껏 많이 참았어. 제가 크게 내지르자 동서는 조금 주춤하더니 입술이 툭 튀어나와선 자기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서방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곤란해하는 표정을 지었고요. 결국 저희 형수님 저희 집에 가야겠어요 하고 자리를 파하며 찝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시어머니께서 나중에 저를 불러 따로 둘째 동서를 잘 타이를 테니 그래도 손이 사람으로서 너무 야단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시어머니가 동서 편을 드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기분이 상한 당사자인데 그만큼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선 아들이 혹시라도 며느리와 싸워 부부싸움이라도 날까봐 걱정하시는 모양이었는데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은 섭섭했죠. 남편이 나중에 저를 위로해주어 풀리긴 했지만 어쨌거나 둘째 동서와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둘째 동서가 더욱 기고만장해지게 된 사건이 생겼는데요. 동서네 쪽 친정 아버지 사업 하나가 이번에 잘 풀려서 동서에게 비싼 외제차를 사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서의 SNS가 외제차로 온통 도배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얄밉게도 평소 시댁 방문을 싫어하던 동서는 언제부턴가 줄기차게 시댁을 들려 일부러 저희 차 바로 옆에 번쩍거리는 자기 차를 주차시켜 놓더라고요. 의도가 빤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이 무시하자고 해서 참았죠. 똥이 무서워서 피해 들어와서 피한다는 말도 있잖아. 그냥 우리가 무시하면 돼. 내가 보기엔 재수 씨 답이 없어. 괜히 더 열내고 그래봤자 우리만 더 힘들어질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하자. 우리가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의 침착한 대응에 저도 수긍했죠. 정말 남편 말 맞다나 동서 같은 사람은 제가 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개조되거나 좋은 쪽으로 바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실수였을까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 생신을 맞이해 가까운 거리 소고기집에서 외식을 하게 됐는데요. 둘째 동서가 굳이 걸어가도 될 거리를 자기 차로 움직이자고 하더라고요. 동서, 어머님 요즘 살 빼신다고 산책하는 거 좋아하셔. 여기서 어차피 10분 거리니까 천천히 걸어가자. 아니에요. 허리도 불편하시면서 무슨 산책이에요? 어머님, 제 차로 움직여요. 제 차가 시승감이 좋아서 긴 시간 운전해도 편안하니까요.
형님 내 차는 너무 불편해 보여요. 국산 차는 이래서 안 좋다니까. 어머님 얼른 제 차 타세요. 형님, 어머님 제가 모실 테니까 형님은 아주버님이랑 그럼 천천히 걸어오세요. 여기서 한번 폭발하고 싶었지만 생신인지라 정말 온 힘을 다해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전에 하신 말씀도 생각이 났고요. 저 역시 되도록이면 큰 갈등 만들지 않고 평화롭게 지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동서는 소고기집에 도착해서도 자꾸 혼자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소고기집은 강남이 최고인데 여긴 누가 예약한 거예요? 아, 형님이 하셨다고 했나? 제가 예약한 걸 알면서도 일부러 저렇게 사람 속을 긁더라고요.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남편도 내내 불편한 표정으로 고기를 구웠습니다. 둘째 서방님은 못 들은 척 행동하고 있었고요. 동서의 말로 인해 분위기가 다시 한번 써늘해졌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모른다는 게 신기했죠. 저 같았으면 눈치라도 한번 봤을 텐데요. 그러다 제가 남편이 굽고 있던 집게를 이어받아 소고기를 굽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동서가 그 모습을 빤히 보더니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형님은 이런 곳에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보셨죠? 전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보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말려서 못 해봤거든요. 형님 고기 굽는 솜씨 보니까 딱 견적 나오는 게 해보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님은 고향도 지방이라고 하셨으니까 지방 고깃집에서 하셨겠죠?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뭐가요? 또 그놈의 지방 얘기야? 적당히 하지. 이 말에 동서가 조용히 침묵을 지키더라고요. 천진한 얼굴로 묻는 동서의 얼굴을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다행히 그 뒤로는 알아서 조용히 있길래 참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자 이어진 말은 전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제가 구운 고기를 서방님이 집어 동서의 그릇에 올려놨는데요. 근데 형님 잃어보신 것 치고는 고기 잘 굽는 편은 아니시네요. 여기 핏물이 그대로잖아요. 제 건 다시 구워주세요.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주는 거야? 주방에서 일을 하셔서 그런가? 여보, 그럼 당신이 구워 먹어. 왜 그래, 형수님 불편하게. 당황한 둘째 서방님이 그제서야 동서를 말리려 했지만 전 조금씩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계속 다시 구워달라며 고기를 제 쪽으로 던지더군요. 경악스럽게도 그대로 고기가 제 가슴 쪽으로 던져져 툭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가뜩이나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옷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 와중에 시부모님께서는 일단 가만히 지켜보실 뿐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전 속상한 마음에 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줍고 한마디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저보다 먼저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재수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바로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남편이었어요. 지금 내 아내가 만만해요? 내 아내 재수씨 손이 똥서되는 사람이에요. 예의 지킬 땐 지켜야지. 지금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거 아닙니까? 나 누군가에게 특히 가족한테 듣기 안 좋은 말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건 정말 지나치네요. 식당 와서 집게 한 번 안 들고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태도는 뭐예요? 내 아내를 뭘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장 사과해 주세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가 나 나선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러자 동서도 그제야 당황했는지 말을 얼버무리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둥 고기를 불판에 던지려고 했던 게 힘 조절이 잘못되었다는 둥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시어머니도 조용히 입을 여셔선 둘째네가 잘못한 일이라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모두가 둘째 동서를 좋지 않은 눈길로 보자 단단히 위축되어 이래서 처음부터 집에 가고 싶었다느니 하는 말을 내뱉더라고요. 그의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났는지 계속해서 큰 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덕분에 고깃집에 있는 사람들 시선이 이쪽으로 죄다 몰려왔죠. 재수씨, 난 재수씨가 처음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왔을 때 누구보다 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근데 후회가 아주 많이 되네요. 내 동생 안목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솔직히 진우 너에게도 실망이다. 형으로서 너한테 못한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넌 재수씨만 신경 쓰느라 나나 네 형수가 어떤 기분일진 전혀 생각하지도 않네. 죄송하지만 저희 먼저 가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식사 마저 하고 오세요. 아, 참, 형, 잠깐만. 둘째 서방님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를 붙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나와버렸어요. 저희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죠. 그런데 나오자마자 콜라 한 잔을 마신 듯한 시원함, 통쾌함과 더불어 약간의 미묘한 찝찝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한 말은 물론 다 맞는 말이었지만 이후 저희가 편하게 시댁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어찌되었건 다른 거 생각 말고 말을 질러준 남편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이었던 부분은 이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둘째 동서의 행동이 꽤나 얌전해졌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얌전해졌다는 말은 무례하지 않게 저를 대했고 명절날도 자기 도리하고 가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요리도 하는 신용이라도 했고요. 또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 말씀으로 사실 그간 쌓여있던 오해가 많이 풀어지게 됐는데요. 아가, 내가 너를 더 챙겼어야 됐는데, 그날 친성이가 한 말 듣고 나도 많이 반성하게 되더구나.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젊었을 적 습관이 나와버린 게야. 그 애가 너한테 되바라지게 구는 걸 보면서도 나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만 나약해지고 말았지. 또 진우도 많이 너에게 미안해하고 있단다. 네가 자기를 많이 챙겨줬는데 그걸 등졌다고. 우리 가족이 너에게 참 미안하구나. 시어머님 번번이 자신이 나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게 더 큰 가족의 분란과 갈등이 될까봐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혹여나 동서를 편애하는 건 아닐까 하고 속으로 품었던 시어머니에 대한 오해를 이날 정리할 수 있게 됐죠. 온전히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었어도 사과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어요. 그러고 전 당시 아버지 사업을 돕느라 바빠지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렌트카 사업을 따로 또 시작하게 되시면서 관리자가 한 명 필요했는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제게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다시 회사에 복귀해달라고 하셨고요. 저도 내심 아이 양육에만 집중하느라 집에만 있었더니 좀이 쑤시기도 했고 사회생활이 그리웠던지라 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댁에는 거리를 두고 열심히 워킹맘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셋째 도련님이 미국에서 돌아오신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겁니다. 네? 도련님이 오신다고요? 당연히 기쁘죠. 뭐 먹고 싶은 거 없으세요? 귀국 파티 해야죠. 타지에서 연구 마치고 돌아오시느라 힘들었을 텐데 제가 대접할게요. 마음은 감사한데 요리하기 힘드실 테니까 그냥 우리 밖에서 먹어요. 도련님은 남편보다도 저에게 먼저 연락을 했는데 제가 그만큼 특별히 셋째 도련님과는 유대 관계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성격도 비슷한 구석이 있고 대화도 잘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도련님이 제게 살짝 말하신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요? 아,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고요? 웬일이에요? 아니, 정말이에요? 도련님은 사실 비혼주의자였어요. 자기는 키우는 고양이들과 함께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주의 성향도 강하고 아무래도 가정을 꾸리는 사람에게 맞춰 사는 건 자신이 없다고요. 그런 도련님이 소개시켜주는 여자라니 저나 남편 모두 들떠 어떤 여자일지 궁금해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도련님의 인품에 걸맞는 여자, 어떤 인상에 어떤 성격을 가진 여자일까 하고요. 그리고 셋째 동서를 만나는 날, 저는 속을 뻔했네요. 얌전하고 차분한 인상 말입니다. 셋째 동서는 미국에서 유명 미술 관련 대학원을 다니다가 도련님과 만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처음에 저에게 무척이나 호의적으로 굴었습니다. 제가 과일을 깎고 있으면 이런 건 막내가 하는 것이라며 다가와 칼을 들었고 이따금씩 제 아이들을 향해서도 용돈 같은 걸 주며 잘해줬거든요. 형님, 전 형님이 어떤 면에서 너무 존경스러워요. 응? 뭐가? 형님 요즘 아버지 사업 돕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 돕고 싶은데 전 자유로운 영혼이라 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거든요. 최근엔 미술품 수집만 열심히 하는데 저도 그런 효녀가 되어야 할 텐데
전 아버지한텐 아마 나쁜 딸일 거예요. 형님은 시부모님께도 참 잘하시는 것 같고 존경스러워요, 형님. 착하고 수다분한 모습이며 선하게 웃던 그 인상, 아직도 그 인상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셋째 동서의 이중적인 모습은 제가 둘째 동서와 함께 비밀스레 나누는 뒷담화를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김장날 뻔히 제가 부엌에 있는 걸 알면서도 집안 안방에서 한 얘기였으니 뒷담화라고 해야 할지 앞담화라고 해야 할지 사실상 모르겠지만요. 얘기는 먼저 셋째 동서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저기 혹시 형님, 오늘 큰형님이 입고 오신 옷 봤어요? 저 깜짝 놀랐네요. 편하게 입으시는 건 좋은데 가끔은 그 정도가 좀 과하신 게 아닐까 싶거든요. 완전 시장 아줌마처럼 보여서요. 동서, 우리 큰형님으로 말하자면 우리랑은 레벨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시는 분이야. 지방에 사는데 강남 사는 우리랑 어떻게 같겠어? 그러니까 그냥 형님이 뭐라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을 가치 하나도 없는 얘기만 하거든. 네. 저도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꾸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갈수록 거부감이 드네요. 미술인이 예술 얘기할 때도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시고 가방끈이 짧으셔서 그런가 수준 차이가 너무 느껴져요. 아니면 원래 지방 사람들이 그런가? 어쨌든 얘기할 때 대화가 안 되니까 답답하네요. 동서들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 전 김장을 하다 말고 비닐 장갑에 묻은 김치 국물이 앞치마에 묻는지도 모른 채 5분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참으로 어이가 없었던 것이 둘 다 저에 대해 정확한 정보도 알지 못한 채 저런 말을 나불댄다는 것이었습니다. 속이 상해서 이것을 시어머니에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집에 와서야 남편에게 말하게 됐어요. 남편도 화가 나선 아니 당신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하면서 어떻게 두 놈들이 다 똑같은 여자를 집에 데려온 거야 하며 분노를 표출하더니 서방님들에게 급기야 전화까지 하더라고요. 니들 도대체 안사랑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내 아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왔다는데 내가 화 안 나게 생겼어? 형, 난 전혀 모르고 있었어. 죄송하네, 형수님께. 알겠어. 내가 이 사람 잘 단속할게. 미안해. 남편이 험하게 꾸짖자 서방님들은 일제히 당황했고 동서를 대신해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서방님과 동서들 사이에 부부싸움이 있었던 건지 동서들이 저를 보는 눈초리가 더욱 험악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서가 둘 다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로는 저에 대한 차별, 혐오는 더욱 심해져 갔네요. 솔직히 능력이 안 되어 강남에 안 사는 것이 아닌데도 그런 시선을 받을 때면 문득문득 강남으로 이사 가버릴까 하는 생각이 치밀곤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바로 잡아준 것이 뚝심 있는 남편이에요. 남편은 동서들의 말에 휘둘리면 한도 끝도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남편 말을 듣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친정의 힘으로 겨우 강남에 사는 둘째 동서나 셋째 동서 모두 막상 실속은 없는 허울뿐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건 제가 뒷조사니 뭐니 해보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둘 다 대출을 잔뜩 껴서 살고 있었는데 서방님들이 그 대출 빚을 갚느라 죽겠다고 앓는 소리 하는 걸 남편 통해 자주 들었거든요. 애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네. 재수 씨들이 다 사치가 심하고 하나같이 자기 말은 들으려고 하질 않는데 좀 적게 쓰라고 해도 그 한마디 했다고 삐지고 돌아지고 그러니 맨날 부부싸움만 이어진다고. 정말? 어쩐지 매일 SNS가 쇼핑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더라니. 그나저나 서방님은 연봉이 적은 편도 아닐 텐데 어느 정도길래? 둘째 서방님이나 셋째 서방님 모두 능력 없는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방님들 둘 다 힘들어하고 특히나 셋째 서방님은 마음고생이 심해서 소주를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까지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셋째 서방님은 성격이 조용조용하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라 속으로 앓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첫째 서방님과 더 유대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가고 안쓰러웠죠. 근데 그 집안 사정을 뻔히 아는 제게 동서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님, 저희가 일을 왜 해요? 우리 남편이 잘 버는데? 그래도 같이 벌면 아이 키우기에도 좋지. 동선을 아직 모르겠지만 아이 낳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 생각보다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전 친정이 잘 살아서 괜찮네요. 그나저나 형님은 가만 보면 오지랖이 상당하시네요. 외려 전 바깥에서 일하는 여자들 보면 불쌍해요. 저처럼 팔자 좋게 살 수도 있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특히 애 키우느라 일 다니느라 아침에 제대로 화장도 못하고 나가는 거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건 저를 공격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사업을 돕고 있느라 아이들 밥 차려주고 나면 헐레벌떡 화장도 못하고 나간다고요. 근데 여기에 셋째 동서가 옳다구나 말을 얹더라고요. 특유의 차분한 어투로 어머 형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도요. 저는 어느 날이고 미술관 가서 예술 감상하는 게 낙이잖아요. 근데 우리 큰형님은 워낙에 바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아 형님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저를 겨냥하는 말이 아닐 수가 있을까요? 당시 서방님들은 둘째 동서나 셋째 동서 모두 은근히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떠보듯 일할 생각이 없냐고 물은 것이었는데 저렇게 반응을 하니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었죠. 거기다 저를 비하하는 말에 열도 받았고요. 공주의 삶을 누리는 자기들 입장에선 제가 하루 종일 일해야 겨우 애들 키우고 먹고 사는 시녀처럼 보였나 봐요. 이때 서방님들을 생각하니 더 마음이 안 좋아 저도 한마디 하게 되었답니다. 동서들, 내 얘기 돌려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지금 나 욕하는 거 다 아니까. 하려면 티라도 안 나게 하든가. 셋째 동서도 그렇고 참 너무하네 사람들이. 둘째 동서는 저번에 우리 남편이 한 말 싹 다 잊어버렸나 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는데 저번에 내 뒷담화 하는 것도 다 들었어. 내가 지방에 살아 수준이 떨어지네. 가방끈이 짧네 어쩌네. 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야 가족끼리? 형님, 수준 떨어지는 게 뭐 틀린 말인가요? 형님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영어로 대화한다고 해도 강남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해도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실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지방 사는 형님과 저희가 수준이 같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안 그래요? 형님은 태어나서 한 번도 서울에 살아보신 적이 없다고 하던데 그런 형님과 저희를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를 해요? 둘째 동서의 말에 셋째 동서는 가만히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여기에 둘째 동서가 까르르 웃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웃겨. 아니, 역시 경제력 차이가 이런가 봐요. 아까 형님 애들이 막내 동서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입고 있는 옷이 이쁘다고. 강남에서 큰애들은 백화점이 익숙하니까 브랜드가 뭔지 그 나이쯤 되면 다 알 텐데 형님 애들 잘 모르나 봐요. 아, 이래서 사는 동네가 중요한 건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아직 여유가 없으신데. 점점 더 열이 받았죠. 그러다 시아버지가 이쪽으로 오는 게 보여서 대화를 가까스로 마무리하게 되었답니다. 요즘 시아버지께서 가뜩이나 몸도 좋지 않으신데 가족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걸 알게 되시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애들이 저를 향해 이러는 겁니다. 동서들이 아까 용돈을 줬다면서 해맑은 얼굴로 받은 용돈을 내미는데 전 정말 기겁할 뻔했어요. 엄마, 나 500원이나 받았어. 어? 엄마가 어른이 돈 주시면 얼마가 됐든 감사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어. 나 잘했지. 동서들이 우리 아이들을 불러 용돈이랍시고 500원을 준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아니다 싶었죠. 남편도 옆에서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변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겠다 싶어 동서들을 불러 한 차례 야단을 치려고 했지만 마침 시부모님이 저희를 배웅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온화하신 시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겨우 참아 넘기게 됐죠. 당시 시아버지 몸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혹여나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옆에서 시어머니가 늘 조마조마하셨는데 저까지 여기에 걱정을 끼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땐 화가 아주 많이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전 사실상 동서들과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둘째 동서가 임신해 출산을 할 때까지도 일부러 가지 않고 일체 문자조차 하지 않고 있었어요. 동서들은 분명 그 부분을 겨냥해서 둘이서 뒷담화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 테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아버지 사업을 도우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서가 함께 강남에서 의류 편집샵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자기네들 말로는 의류 사업이라면서 포부 있게 시작했다고 하는데 서방님들 말을 들어보면 적자투성이에 빚만 잔뜩 지를 것 같다며 걱정이 크다고 했어요. 그런데 서방님들 예상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둘째 동서는 출산을 하고 몸조리를 좀 하다 바로 셋째 동서와 힘겹게 편집샵을 차리게 됐는데 몇 달도 안 되어서 고급 물품만을 취급하는 그 가게가 거의 망조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어떡하면 좋아. 지금 이 가게에 투자한 게 얼만데. 이거 내가 이태리에서 가져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여보? 아, 나 어떡하냐고. 여보, 있잖아.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일단 이사부터 하면 안 될까? 강남은 무리야. 조금 떨어져서 수도권. 그러니까 용인에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 알아봤는데, 뭐, 용인? 장난해, 지금? 나 경기도 싫어. 무조건 강남이어야 돼. 난 강남에서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강남에서 살 거라고. 아니, 우리 지금 빚이 얼만지 알기나 해? 빚에 치여 죽겠어. 난 남들 시선 생각한다고 무리해서 살고 싶지 않아. 저축하며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둘째 동서와 서방님은 이사 문제로 큰 부부싸움을 했고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고 했어요. 셋째 동서네도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매 한 가지였죠. 그러다 가족이 명절날이라고 어찌됐건 모이게 됐지만 싸늘한 정막만이 가득한 분위기였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날 명품 가방을 들고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평소엔 일할 때가 많아 편하게 입고 에코백이나 일반 가방을 들고 갔는데 이번엔 시어머니께서 전도 사 먹고 간소하게 하자고 하셔서 명품 가방을 들고 나름 차려 입고 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동서들이 갑자기 대놓고 웃으면서 가방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어머, 큰형님, 아까 들고 온 가방이요. 시장에서 짭 사셨어요? 차라리 비싼 돈 주더라도 명품을 사시지. 형님 같은 분은 명품이라도 걸쳐야 태가 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형님 이거 되게 진짜 같다. 이 가방 명품으로 사려면 좋기 3천만 원은 할 텐데. 요즘 중국산 명품 이런 게 유행한다더니 혹시 그런 데서 구매하신 건가요? 당시 남자들은 밖에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시어머니와 저 동서들이 이렇게 앉아 과일을 먹고 있을 때였는데 두 동서들이 그런 식으로 비웃더라고요. 늘 조용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저도 동서들이 제게 이런 모욕을 주니 이건 한판 붙어보자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 같아 정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한마디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막으시더라고요. 잠깐만 아가야. 내가 말하마.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꾹 참고 있었거든. 시어머니는 그리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부엌에서 주걱 하나를 가져오셨어요. 모두가 시어머니의 행동에 얼떨떨했죠. 갑자기 밥풀 묻은 주걱을 가져오셔선 두 동서들을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주걱이 두 동서들의 머리를 차례대로 강탈한 거예요. 그것도 탁 하고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질 만큼 크게요. 저도 놀라 커진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는데 그때 시어머니의 기세등등한 모습, 호랑이 같은 모습이 너무 반가웠죠. 이런 망할 것들 같으니라고 어쩜 이리 아둔할까. 얘가 니들 밥줄이야. 당장 싹싹 빌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저희 밥줄이라뇨? 아니, 전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니들이 시작했다는 그 고급 옷가게인지 뭔지, 내 아들 돈 축내며 하는 그 짓거리,
그 가게 건물이 얘네 친정 거야. 곧 얘한테 넘어올 거고 그것도 모르고 어디 멍청이들이 어디서 허영심을 부리고 자빠져 있어. 시어머니의 말에 동서들은 둘 다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 표정이 됐습니다. 그제야 저에게 진짜냐며 서둘러 물어오더라고요. 형님, 진짜예요? 아니죠? 아니, 형님 친정이, 아니, 그 강남 건물 소유해 주시라고요? 그 건물 100억이 넘어가는데, 그럴 리가. 형님 지방 사시잖아요. 지방에서 나고 자랐다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동서 정신 좀 차려. 지방 살면 뭐 다 가난하다는 법 있어? 우리 친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단 한 번도 가난하게 자란 적 없어. 물론 사업이니 고비가 있었지. 그래도 동서처럼 막무가내로 책임지지도 못할 일 벌려가며 살진 않았거든. 우리가 이런 부를 축적한 거 떠벌리고 싶지 않아 조용히 있었더니 원래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동서들 보니까 알겠더라. 조심해 동서. 눈 똑바로 뜨고 앞으로 동서 주변 잘 보고 다니라고. 제가 일가를 알리자 두 동서들은 충격을 받은 얼굴로 풀썩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셋째 동서는 현기증이 나는 듯 머리를 감싸주고 있었고요. 사실 동서들이 우리 가게를 연다고 했을 때 그 가게가 저희 아버지 건물에 들어온 건 우연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핸드폰으로 동서들의 얼굴을 보여준 적이 있던지라 제게 귀뜸해오긴 했지만 시어머니께만 알려드리고 모르는 척 굴었어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만 알고 계시고 우리끼리 비밀로 해요. 아니 왜 굳이 비밀로 해야 되니? 아니 쟤들이 네 재력을 알면 덜 괴롭힐 텐데. 어차피 전 동서들이 하는 말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알면 뭐 하나라도 뜯어가려고 할 텐데 전 그런 관심이 더 불편해요. 알겠다. 그럼 나도 모른 척하고 있으마. 다만 언젠가 좋은 카드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걸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터뜨려 버리실 줄은 몰랐지만요.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주걱으로 한 번씩 더 동서들의 머리를 강탈을 하시더니 한 말씀 길게 남기셨어요. 너희들 첫 번째 아가 번번이 무시하는 그 못된 버릇, 내가 그 버릇 고칠 자신이 없어서 그냥 두고만 있었더니 어째 점점 더 심해지는구나. 이건 큰며느리도 무시한 거고 니들 시어머니 나도 무시한 게지. 며느리로 들어온 애들이 너네처럼 못돼 처먹은 애들인 줄은 상상도 못했어. 어떻게 둘째 너는 애까지 낳았다는 여자가 그럴 수가 있어. 니들 앞으로 첫째 애 말 맞다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이런 일 다시 또 안 생기란 보장이 있겠니? 내가 두고 볼 거야. 니들이 내 전 남편보다 더 악독하고 지독하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끝나자 두 동서들은 더 죄 지은 표정이 됐어요. 셋째 동서는 거의 울기 직전이더라고요. 그때 밖에 나가 있던 남편과 서방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도 함께였고요. 시어머니는 대충 상황을 설명하시려는 듯 했는데 전 고개를 내젓고 나중에 말씀드리자는 눈짓을 했어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분란을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 후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서들은 서방님들과 모두 이혼했습니다. 둘째 동서, 셋째 동서 예외 없이 모두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서방님들을 불러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두 동서의 행태에 대해 말하며 그런 여자와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겠냐고요. 행복이란 말에 셋째 서방님은 이미 고개를 내저으셨고 그간 동서들에게 불만이 쌓일 만큼 쌓여왔던 서방님은 일제히 그렇게 이혼 서류를 내미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나중에 저를 따로 불러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할 것을. 너무 미안하구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이 참 죄책감이 들었단다. 이제야 나도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시어머니는 지금껏 한결같이 효부 며느리 노릇을 해준 게 고맙다고 하셨고 저도 괜스레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렸답니다. 또 시어머니는 서방님들이 동서들과 이혼을 하게 되어 속이 후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그랬죠. 형수님, 제가 형수님한테 도움받은 게 많은데 와이프랑 결혼하고 나선 유독 못해드린 것 같아요.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와이프 입장만 생각하느라 형 말대로 형수님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어요. 일단 사과부터 드리고 싶어요. 부디 못난 저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서방님들은 저에게 와서 이런 용서를 빌기도 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사실 서방님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동서들은 그 전에 저를 한번 찾아와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의 배후에 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는지 서방님들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와서 갑자기 이혼을 선언했다고 제발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내가 무슨 재주로 어머님의 마음을 돌려. 난 그럴 힘 없네. 그리고 부부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 다들 그 정도 나이는 됐잖아. 연로하신 시어머니 찾아가지 말고. 제가 딱 버티고 서서 그렇게 말하자 둘 다 힘없이 돌아갔어요. 거기다 사실 시어머니뿐 아니라 이번엔 평소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무뚝뚝하신 시아버지까지 개입해서 이혼하라고 성하셨다고 하네요. 시아버진 서방님들과는 특히나 더 정서적인 교류가 없으셨는데 이번 일을 들으시곤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신 모양이죠. 게다가 동서들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고 싶었는지 자기들 편집샵이라도 유지하려고 저희 친정 아버지까지 찾아갔는데요. 친정 아버지가 먼저 제게 의견을 구해 오시더라고요. 하지만 동서들은 이미 적자의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었고 나아질 기미는 더더욱 없었으며 월세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었기에 동서들을 봐줄 이유가 하등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 옷을 보는 안목이라는 게 동서들에겐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동서들의 우는 얼굴을 보는데 짠하면서도 고소한 마음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듯 두 번째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었네요.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최근에 암 판정을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된 겁니다. 늘 건강하시리라고만 생각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암 선고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애써 담담히 받아들이며 항암 치료 받는 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른 쾌차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남편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기에 힘이 됩니다. 이런 게 가족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건강검진은 수시로 하셔서 각자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비루한 글솜씨였지만 오늘 저의 통쾌한 사이다 사연으로 심심하지 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젠가 후기 글 남기러 올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